1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거짓 처녀를 거둔 매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8차. 옛날 옛적 영조 대왕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석탈째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이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춘복이라는 머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긴 일을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춘복은 그날도 주인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춘복은 장작을 지게 해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전녀였습니다. 이름은 소양이었습니다. 옷은 누더처럼 해지고 찢어졌으며 얼굴은 굶주림에 헬쑥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일 뿐이야. 굶어 죽게 생겼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춘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양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복은 친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댁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어 머음으로 길러졌지요. 주인댁의 며느리는 춘복을 사람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이놈아,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겨라. 너 같은 것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며느리는 늘 춘복을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노모만은 달랐지요. 노모는 춘복이 장작을 팔 때면 물 한 사발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춘복은 그 작은 배려에 늘 감사했습니다. 춘복은 소양을 업에 허름한 음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끓여주울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지요. 토양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 먹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이었습니다. 원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무늬가 새겨진 이상한 그림이었지요. 춘복은 그 문양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양은 문양을 다 그리자마자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춘복이 소양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이상한 냉기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한여름인데도 소양의 몸에서는 겨울찬 바람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춘복은 소양을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소양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춘복은 소양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지요. 이튿날 아침 춘복은 주인집 노모에게 소양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모는 음막으로 소양을 보러 왔지요. 소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노모는 소양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복을 끌어들이는 상이구나. 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모는 젊은 시절 무당의 딸로 태어나 관상을 볼 줄 아는 분이었지요. 할머님, 정말이옵니까? 그래, 이 아이의 이마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다. 춘복아, 내가 이 아이를 거두면 반드시 복이 돌아올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춘복이 거짓 처녀를 거둔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노모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양이 깨어났습니다. 소양은 눈을 뜨자마자 춘복을 보고 몸을 떨었지요. 누구시옵니까? 소양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춘복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춘복이라 하오. 당신이 길에 쓰러져 있기에 이곳으로 모셔왔소. 그때 주인 며느리가 음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춘복아, 저 떠돌이 천민을 당장 관내 넘기거라. 우리 마을에 역병이라도 퍼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말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근거렸습니다. 춘복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고 싶사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춘복을 미련한 머음이라 불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무녀 3월이 춘복의 움막으로 찾아왔지요. 4월은 마을에서 귀신을 쫓고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월의 말을 신탁처럼 여겼지요. 소양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소양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죽은 자의 그림자가 붙었어. 춘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 아이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지니고 있어. 누군가 죽었고 그 원이 저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 같구나. 하지만 3월은 이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죽은 자의 그림자 속에 신령한 빛이 함께 보여. 이 아이는 화이자 복이야. 춘보가 내가 잘 보살피면 큰 인연이 될 것이고 소홀히 하면 재앙이 될 것이다. 말은 춘복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소양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춘복과 소양은 음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림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매일 같이 이어졌지요. 춘복에게 주덩기니마저 줄였습니다. 내 계집 먹일 것은 없다. 알아서 해라. 춘복은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다녔고 소양은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양은 말수가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지요. 음막은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소양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디 그만 제발. 소양은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애원했습니다. 춘복은 소양의 손을 꼭 잡아 주었지요. 소양은 춘복의 손을 느끼면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양은 여전히 말을 더듬거렸고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춘복은 소양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복이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데 소양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춘복 나을 춘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양의 목소리는 아주 고왔습니다. 마치 양반대 규수 같은 말씨였지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소양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춘복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소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언젠가는 모든 것을 고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소양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요. 춘복과 소양은 밥 한 술, 장작한 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지요. 춘복은 산에서 나무를 캐올 때마다 소양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왔습니다. 소양도 춘복을 위해 누더옷을 깁고 보리밥에 장아찌를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배려했지요. 어느 날 춘복은 소양의 손등에 남은 깊은 칼자국을 보았습니다. 손등뿐 아니라 팔에도 여러 자국이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소양은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춘복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양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지요. 춘복은 소양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들어드리겠소.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소양은 춘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관하여 군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최근 인근에서 도적대가 출몰하여 양반댁을 습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에서는 도적대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를 뒤지며 낯선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며느리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춘복이라는 머음이 한 달 전에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왔사옵니다. 군사들은 춘복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소양은 군사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 여자가 도적패의 첩자라는 소문이 있어. 당장과 나로 데려가겠소. 춘복은 소양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비키지 못할까?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느냐?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양은 춘복의 뒤에서 떨고 있었지요. 춘복은 군사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결백함을 증명하겠나이다. 군사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주인집 노모가 나서서 간청하자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춘복은 소양을 간호하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소양이 뒤척이는 바람에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춘복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매듭이 달린 봉투가 들어있었지요.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 비단 조각과 함께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문양은 소양이 처음 춘복의 음막에서 그렸던 그 기하학적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양 옆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춘복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춘복은 직감했습니다. 소양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누군가가 탐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소양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보셨나이까?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주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도적패에게 쫓겨 숨어 살던 한 양반댁에 이른 딸려옵니다. 소양의 아버지는 작은 고을의 향리였다고 했습니다. 소양이 10살 때 집안이 습격을 받았지요. 한밤중에 도적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소양은 몸종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열을 떠돌며 숨어 살았지요. 제가 가진 이 봉투가 도적들이 찾는 것이 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잘 모르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춘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춘복은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요. 내가 함께 있어. 다음 날 아침 춘복은 주인집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노모는 젊은 시절 양반대에서 몸종으로 일했기에 그를 조금 알았지요. 춘복은 봉투 안에 종이를 노봇게 보여 드렸습니다. 노모는 종이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장부로구나. 장부라 하시옵니까? 그래, 돈의 흐름을 적은 장부야. 그런데 이 문양은 노모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문양 옆에는 관아의 이름들과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이 굴원님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일부인 것 같구나.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원님은 파직되고 유배를 갈 것이야. 춘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도적패는 원님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소양의 아버지가 이 장부를 손에 넣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양이는 지금도 그래, 원님의 군사들이 저 아이를 없애려 할 것이야. 그날 밤 춘복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운을 에워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아의 정식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내놓아라. 춘복은 소양을 업으로 도망쳤습니다. 칼이 휙휙 날아왔지요. 춘복은 등에 칼을 맞았지만 소양을 놓지 않았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를 내려놓으시옵소서. 저 때문에 입 다물고 꼭 잡으시오. 춘복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춘복은 피를 흘리며 빛을 거렸습니다. 절벽 앞에 닿았을 때 춘복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소양은 춘복의 상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옵소서. 춘복은 소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버릴 수 없소. 그때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춘복은 절망 속에서도 소양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녀 삼월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지요. 삼월은 춘복의 위험을 예감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무슨 짓이냐? 관아의 명도 없이 백성을 해치다니. 군사들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칼을 거두고 도망쳤습니다. 춘복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소양은 춘복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춘복은 혼절하기 직전 소양에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세상에 내어놓으시오. 숨지 말고. 소양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지요. 소양은 사월에게 봉투를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울 후 소양은 사월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부를 조정해 고발하기 위해서였지요. 주인집 노모는 소양에게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노모의 친정 아버지가 전직 대신이었기에 조정의 연줄이 있었습니다. 소양의 고발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안맨거사가 급화되어 고을 원님을 조사했지요. 장부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원님이 10년 동안 빼돌린 돈이 1000양이 넘었습니다. 원님은 발악했습니다. 거짓이다. 저 천한 것의 말을 믿는단 말이냐. 하지만 소양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부의 문양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장입니다. 소양은 자신의 옷깃을 열어 가슴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문양이었지요. 소양의 아버지는 죽기 전 딸이 장부의 정당한 주인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문신을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아멘거사는 원님을 즉시 파직시키고 잡아들였습니다. 원님과 결탁했던 도적패도 모두 붙잡혔지요. 10년 동안 소양을 괴롭혔던 악몽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소양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춘복 생각만 했습니다. 과연 춘복은 살아있을까? 소양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소양은 춘복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집 노모가 약초를 구해 극진히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소양은 운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복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요. 소양은 춘복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춘복 나으리 깨어나 주시옵소서. 보름 후 춘복은 눈을 떴습니다. 소양이 곁에서 춘복을 간호하고 있었지요. 소양 무사하시오. 예, 모든 것이 끝났나이다. 조정에서는 소양에게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와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소양의 아버지는 향이었지만 꽤 많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원님이 빼앗았던 땅들이 모두 소양에게 돌아왔습니다. 월은 소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춘복이었지. 그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야.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춘복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소양은 조정에서 돌려받은 재산으로 마을에 기와집을 지었지요.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소양은 춘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는 머음의 아내가 아니라 춘복 도령의 아내가 되고 싶사옵니다. 춘복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소. 집도 없고 땅도 없소.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을게는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옵니다.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인집 노모가 줄례를 섞어 무녀 3월이 축가를 불렀지요. 한때 춘복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춘복과 소양은 기와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춘복과 소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부부로 소문났지요. 소양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춘복은 밭을 읽으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매화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소양이 심은 나무였지요. 춘복과 소양은 매화꽃 아래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양이 말했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를 살린 건 금도 땅도 아니옵니다. 나을리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춘복은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되었소. 가난한 머음이던 춘복은 거짓 처녀 한 명을 거둔 선의로 땅과 재산 그리고 사랑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팔자가 뒤집힌 것이지요. 옛말의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춘복과 소양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지요.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매화꽃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머음 한 명만 물려받은 막내 아씨. 몰락한 양반가의 막내딸 유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머음과 함께 상홀로 향합니다. 4년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령이 돌쇠를 잡아갑니다. 그날 밤 유나는 아버지가 남긴 금치된 상자를 엽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허나 이것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 15년간 묵은 비밀, 목숨을 건 진실,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의리. 지금부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당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내려간 굴, 그곳에 씨 가문의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관직에 오른 자들이 줄을 잇던 집안이었으나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기울어졌지요. 대문은 늘 열려 있었으되 찾아오는 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졌고 사랑채 기둥엔 끼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넓던 마당엔 자플만 무성했지요.
서씨 가문의 가장인 서진수는 경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기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가끔 깨뜨렸습니다. 아들 둘은 이미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집엔 막내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과의 끝자락 그 고요한 쓸쓸함 속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윤나였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으되 유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고 말보다는 눈으로 먼저 상황을 읽어냈지요.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도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는 것도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유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문난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이불을 정돈하고 물 한 잔을 떠다 들렸습니다. 서진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곤 했지요. 유나야,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괜찮사옵니다. 유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 어른 하나가 윤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찌 저희 의젓한가. 여자아이가 저러면 복이 없다던데. 하나 유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중요한 순간은 더욱 단단해지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처럼 말이지요. 서씨 가문에 남은 산내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머음 돌쇠였지요. 돌쇠는 나이를 가음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20이 넘은 듯도 했고 30에 가까운 듯도 했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별로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다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지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텃밭을 일구는 일. 돌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몫을 했습니다. 밥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먹었고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유나는 가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요.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기울어진 집안을 떠나지 않는 걸까? 하나 유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 역시 유나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윤나가 무거운 것을 들려 하면 말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으되 묘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진수의 병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죽 한 그릇 넘기기 어려워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덮어드리고 새벽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들렸지요. 서진수는 그런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오빠들에게 전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괜찮으시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서진수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가까이 오너라. 유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진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유나는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내가 다 알겠구나. 서진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님, 허나 유나야, 아비는 내게 한 가지를 남긴다. 유나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소리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서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남긴다. 유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듯 말듯 했지요. 재물은 다 흩어졌으되 너에게는 사람 하나를 남긴다. 그것이 아비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재울띠 서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빠들이 뒤늦게 돌아왔으나 슬퍼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이나 땅 문서를 뒤지기 바빴지요.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살펴야 하지 않겠어.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고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족보 한 권, 오래된 문서 몇 장, 그리고 봉인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요나에게 너에게 남기는 것은 머움 돌소의 하나다. 그를 잘 돌보라.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빠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느냐? 머음 돌쇠 하나를 유나에게 주셨사옵니다. 오빠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머음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큰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머음이 무슨 유산이란 말이요.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였으되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서진수 어르신께서 막내에게 머음을 물려주셨다지 않소. 허허, 그거 참 기막힌 일이로군. 땅 한 떼기은 한 양도 없이 머음 하나라니 여식 하나 시집이나 보낼 수 있겠소.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유나를 보며 동전거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나 그 눈빛 속엔 비웃음도 섞여 있었지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품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도끼질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지요. 그대는 괜찮으신지요? 돌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아씨, 목소리는 낮았으되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혼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빠들은 집안의 땅 문서와 남은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요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족보한 권뿐이었지요. 유나야, 너는 큰 집으로 와서 지내거라. 혼자 어찌 살겠느냐?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오라버님, 저는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그럼 마음대로 하여라. 오빠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지요. 집은 텅 비었습니다. 윤나와 돌쇠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친척들의 눈총과 수근거림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잠깐 이리 오시지요. 돌쇠는 헛간에서 나와 유나 앞에 섰습니다. 도인을 부르셨사옵니까? 아씨, 유나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을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돌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유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저에게 주셨으되 저는 그대를 묶어둘 생각이 없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그대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함께 건너자는 부탁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A씨를 따르겠사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유나는 아버지의 궤를 다시 열었습니다. 족보, 문서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 유나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자주풀이였습니다. 개은년 6월생 여아. 이 아이는 훗날 죽은 사람 하나를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유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릴 적심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 너는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 오브니까? 지금은 모르겠지. 하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유나는 그때의 대화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머음 돌쇠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주풀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나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사주풀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유나와 돌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상골굴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초가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방둘에 부어가나 마당은 좁았으되 텃밭을 가꿀 만했습니다. 유나는 안채를 쓰고 돌쇠는 사랑채를 썼습니다. 처음엔 낯선 땅이었습니다. 구을 사람들은 유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아씨가 머음 하나만 데리고 홀로 살림을 꾸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저 아이는 부모가 어찌 되셨길래 저리 떠도는 게야. 머음과 단둘이 산다니 온당치 못한 일 아니겠어. 죽은거림은 있었으되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유나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돌쇠는 산에 올라를 하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되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유나는 점점 살림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느질을 배워 옷을 지었고 장에 나가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위험한 일은 대신했습니다. 구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A씨는 의젓하고 저 모습은 성실하다며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쇠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깊은 밤이었는데 말이지요.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쇠는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베겨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서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머음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저토록 정성스럽게 글을 베겨 쓴다는 것은 말이지요. 유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구나 하나 유나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쇠를 남기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유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유나는 이제 12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라고 얼굴도 조금씩 여인의 모습을 갖춰 갖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묵묵했으되 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이불을 말리시지요. 아씨, 장에 나가실 때 소인이 함께 가겠사옵니다. 작은 말들이었으되 유나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나는 돌쇠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산내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개져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유나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씻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틈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쌓인 묶음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들 시부 그리고 과거, 시험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돌쇠는 수년간이 글들을 베겼으며 공부해온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남몰래 깊은 밤마다 말이지요. 유나는 종이들을 다시 천으로 싸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나 마음속으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머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저토록 공부를 했다면 과거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글을 아시지요? 돌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옵니다. 아씨,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모른 척하겠습니다. 하오나 언젠가 그대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 유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그 목소리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돌쇠가 상골고을에 정착한 지 4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15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처자로 자라났지요.
구울 사람들은 유나를 의젓한 애씨로 대했고 돌쇠는 성실한 머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 왔습니다. 수령의 이름은 박상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엔 날카로운 기운이 서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령이 엄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돌쇠와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나는 천을 고르고 있었고 돌쇠는 그 옆에서 짐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속들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주령이 행차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령 나리께서 지나가신다. 모두 비키거라.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유나도 돌쇠와 함께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가마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이곳저곳을 훑다가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너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 수령의 시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령은 곁에 있던 관속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관속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는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어느 마을에 사느냐? 북쪽 산자락 마을에 사옵니다. 주인은 누구냐? 저 A씨를 섬기옵니다. 관속은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서유하라 하옵니다. 저 머음은 소녀의 집안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옵니다. 관속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령은 여전히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수령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 유나는 알았습니다. 수령의 눈빛 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유나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혹시 저 수령을 아시나이까? 아니옵니다. 아씨, 소인은 처음 뵙는 분이옵니다. 그럼 왜 저리 그대를 유심히 보았을까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고을의 호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나가 사는 마을에도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자들의 이름과 나이를 모두 적어 올리라. 마을 이장은 황급히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유나와 돌수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돌쇠를 데려가라는 명이었습니다. 머음 돌쇠는 관하로 나와야 하느니라.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하옵니까? 주령 나리께서 몇 가지 물으실 것이 있다 하셨느니라. 무엇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것은 나리께서 정하실 일이니라.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히 살았을 뿐이었지요. 돌쇠가 관하로 끌려간 날 유나는 집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관하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관하나 마당에서 유나는 멀리 돌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수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돌쇠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본명은 무엇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냐? 무리옵니다. 어느 고을 출신이냐?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주령은 코음을 쳤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 고향을 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소인은 어릴 적 집을 잃고 떠돌다 서시가문에 들어갔사옵니다. 주령은 한참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얼굴이 낯이구나. 돌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평범한 머음일 뿐이옵니다. 평범한 머음이 저리 글을 읽을 줄 안다더냐.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돌쇠가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고자질난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 20년 전이라면. 수령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너는 혹시 한양 출신이 아니냐?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이는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주령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일단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너는 당분간 고을을 떠나지 말 거라.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령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평범한 머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유나는 느꼈습니다. 돌쇠는 잘못을 저질러 숨어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사주풀리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훗날 죽은 사람 하나를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돌쇠는 그날 풀려났으나 고을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령은 돌쇠의 출신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감시를 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조사했습니다. 허씨감은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고 옛 이웃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수령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날이 머음 돌소에는 15년 전 서진수 댁에 들어왔사옵니다. 당시 5살가량 되었다 하옵니다. 그 전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서진수가 어디선가 데려왔다고만 하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수라 그 양반이 누구와 가까웠는지 아느냐? 당쟁에서 밀려난 쪽이었다 하옵니다. 특히 이판서와 가까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 순간 수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판서라고 그러하옵니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처형된 그 이판서 말이옵니다. 주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바로 수령은 즉시명을 내렸습니다. 돌쇠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날 저녁 관속들이 요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머음 돌소에는 어디 있느냐?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옵니까? 주령 나리의 명인이라 당장 나오라. 돌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관속들이 돌쇠를 묶었습니다. 아씨, 돌쇠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 옵니까? 그것은 관에 가서 밝혀질 것이니라. 유나는 돌쇠와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령 박상길이 높은 자리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의 정체를 이제 알겠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 아니냐.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판서라면 영모로 죽은 그 역정 말인가 그 자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수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이판서 일가는 영모로 몰려 모두 처형되었다. 기록에는 어린아들도 죽은 것으로 되어 이스대 시씨는 찾지 못했지. 서진수가 너를 숨겨준 것이로다.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 또한 영모나 다름없다.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출령날이 관속들이 놀라 유나를 막으려 했으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 소녀가 한 말씀 싸웁니다. 수령은 눈썹을 지켜 올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녀는 서유하라 하옵니다. 저 사람의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라. 어린 것이 무슨 주인이냐? 소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저 사람을 소녀에게 맡기셨사옵니다. 수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고 싶으냐? 유나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죄 역적의 자식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가 아니냐. 영모는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죄목이 옵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리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말대구가 아니옵니다. 소녀는 다만 법을 묻는 것이 옵니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으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4년 동안 소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사옵니다.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이옵니다. 두은 유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역적의 자식은 어디서든 역적이니라.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이미 죽은 자에게 다시 죄를 묻겠다는 말씀이 옵니까? 주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죄를 묻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는 일이옵니까?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속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령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럴싸하구나. 하나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간명에 보고하겠노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옵니다. 난리 주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자는 옥에 가두어라. 감명의 답이 올 때까지 가두어 두겠노라. 아씨. 돌쇠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돌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습니다. 돌쇠는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돌쇠가 없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누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 저 사람을 어찌 구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관하로 갔습니다. 옥에 갇힌 돌쇠에게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녀는 저 사람에게 음식을 넣어 주고자 하옵니다. 관속은 유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거라. 하나 오래 있지는 말거라. 유나는 옥문 앞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좁은 옥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아씨,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옥문 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저는 그대를 구해야 하옵니다. 하오나 아버님께서 그대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감명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옥구로 음식을 넣어주러 갔습니다. 돌쇠는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나야, 아비가 내게 상자 하나를 남긴다. 하나의 상자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아버님이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럼 언제 열어야 하옵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열어라.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말거라. 유나는 벌떡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유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붉은 봉인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열어라. 이 안의 것으로 그 아이를 구하라.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너와 그 아이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돌쇠가 위험에 처한 것이라. 이제 아비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전 나 서진수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으되 이한민 판서께서 구해주셨다. 판서께서는 나를 저택에 머물게 하시고 몸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셨다. 나는 판서께 은혜를 갚고자 했으나 판서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자네가 훗날 좋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네.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유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0년 뒤 나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 판서께서는 반대편에 계셨으되 나를 도려 애쓰셨다. 하나 세상은 각박했고 결국 판서께서 영모로 몰리셨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판서님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정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렸고 그들이 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영모를 꾸며낸 것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 당시 나는 하급 관료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실수로 대신들의 서재에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보았다. 그 서신에는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증거를 위조할 것인지, 어떤 증인을 매수할 것인지 모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서신을 몰래 가져왔다.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나 두려웠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었다. 내가 나섰다가는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이 판서께서 처형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죄책감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처형이 있던 날 밤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니 이판서 댁의 늙은 하인 박춘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다. 박춘은 나에게 말했다. 날이 도망치던 중 도적들에게 쫓겨 하인들은 모두 흩어졌사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하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숨겨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바로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었다.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박춘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박춘은 대답했다. 소인은 다른 곳으로 가서 추적자들의 눈을 돌리겠사옵니다. 제발 도련님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박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언젠가 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하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 서신을 깊이 숨겼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고 그 서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하나 세월이 흘러도 그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몸이 약해졌다. 병이 깊어졌다. 유나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유나야, 나는 내게 사주를 보았다. 점쟁이는 말했다. 이 아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쓸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유나가 석염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그리고 석염이 위험에 처한 것이라. 유나야의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다. 권력자들이 주고받은 서신, 위조된 증거의 원본, 그리고 이판서, 대개 족보 사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명으로 가거라.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려라. 석염의 억울함을 그리고 이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석염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미안하다, 유나야. 아비가 비겁해서 나에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었구나. 하나, 이것이 아비가 갚지 못한 은혜를 그리고 박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부디 조심하거라. 그리고 석염을 지켜주거라. 유나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서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주고받은 서신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하나 펼쳐 읽었습니다. 이 판서를 제거해야 하오. 그가 우리의 비리를 알고 있어. 영모로 몰아야 하오.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증인은 내가 매수하겠소. 걱정 마시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이판서 대개족보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석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모든 문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윤나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흘 동안 유나는 상소문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문서를 참고하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단순하되 명확했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으로 이판서 일가가 몰살당했사옵니다. 그 기록엔 어린 아들 하나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그 죽은 자에게 다시 죄를 묻고자 하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처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복수이옵니다. 소녀는 감히 여쭈나이다. 조정께서는 법으로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복수로 다스리시는지를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15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 주시옵소서. 만약 죄가 없다면 죽은 자로 기록된 제게 다시 살 권리를 주시옵소서. 또한 소녀는 감히 여쭙나이다. 당시 영모 사건이 과연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를 15년 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자는 없는지를 소녀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유나는 상소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신, 위주 증거의 원본, 이판서 대개 족보 사본 모두 천으로 싸서 보다리에 넣었습니다. 유나는 옥구로 갔습니다. 돌쇠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명으로 가겠습니다. 돌쇠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씨, 위험하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것뿐이옵니다. 하오나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습니다. 유나는 사흘을 걸어게 도착했습니다. 감명문 앞에서 유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관속은 처음엔 어린 여자의 상소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서유나라 하옵니다.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왔사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고 가면까지 왔느냐.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려 한다면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리고 소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유나는 보다리를 풀었습니다. 문서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관속은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잠깐 기다려라. 관속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관속이 나왔습니다. 감사 나리께서 직접 만나시겠다 하신다. 들어오너라. 유나는 가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유나를 보더니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내가 이상 소문을 쓴 서유나냐?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가져온 것도 내냐? 그러하옵니다. 소녀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감사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감사는 한참을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문서다. 당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감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 아이가 억울하다고 믿느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았사옵니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이 판서님도 억울하시옵니다. 이 문서들이 그것을 증명하옵니다. 감사는 한참을 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다, 이 일은 조정에 보고하겠노라. 이 문서들을 함께 올리겠다.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다. 너와 그 아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유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옵니다. 난리 저는 각오하고 왔사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윤나가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신, 위주 증거의 원본,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왜 다시 들추느냐?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 그 문서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조정은 시끄러웠습니다. 유나는 고을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옥으로 음식을 넣어주러 갔습니다. 아씨, 소식이 있사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나가 제출한 문서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필체를 감정한 결과 모두 진짜였습니다. 위주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늙은 관료 하나가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알고 있었소. 이 판서는 억울했소. 하나 나는 두려워 침묵했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진실을 말하고자 하오. 그의 증언은 유나가 제출한 문서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이판서 영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감명에서는 당시 사건 기록을 모두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재조사는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판서 영모 사건은 억울한 옥사였습니다. 당시 정적들이 꾸민 모함이었고 이판서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서신 거짓 증언을 한 자들, 당시 사건을 주도한 관료들의 비리까지 함께 밝혀졌습니다. 조정은 이판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은 돌려주기로 했고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주도한 권력자들은 파직되었고 이미 죽은 자들은 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 생존해 있다면 음서의 자격을 부여하노라. 유나는 고을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옥에 머물렀으되 이제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으되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왜 이토록 소인을 도우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제게 맡기셨기 때문이옵니다. 그것뿐이옵니까? 유나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무슨 뜻이옵니까? 처음엔 아버님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4년을 함께 지내며 저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머음으로 살면서도 밤마다 글을 배우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아쉽게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며칠 뒤 가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머음 돌쇠를 이석염으로 인정하노라. 즉시 개우로 나오라. 돌쇠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돌쇠는 감명으로 갔습니다. 감사 앞에서 돌쇠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석겸이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가져온 족보 사본과 옛 가문의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이 족보가 맞소. 이판서 댁의 것이 분명하오. 족보를 확인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이판서와 함께 일했던 옛 관료 하나가 돌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맞소. 눈매며이 마가 판서님과 똑같구려.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판서께서 이 아이를 무척 아끼셨지요. 총명하고 의젓한 아이였어.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돌쇠는 안이석염은 정식으로 이석염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문의 복권과 함께 석염에게는 음서로 관직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석은 곧장 벼을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감사 앞에서 석염은 말했습니다. 소인은 스스로 과거를 보겠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음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과거를 본다는 게냐? 감사옵니다. 하나 소인은 머음으로 살며 배운 것이 있사옵니다. 주어진 것보다 스스로 얻은 것이 더 값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다, 내 뜻대로 하여라. 과거에 급제하면 더욱 떳떳하리라. 석겸은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마당에서 석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석겸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머음이 아니었으되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으셨군요. 그러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A씨 덕분입니다. 요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대 스스로 지켜낸 것이옵니다.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5년을 함께 지낸 그 자리였습니다. 석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소인의 정체를 언제 아셨사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의 문서를 읽고서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다만 그대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셨다면 저를 어찌 대하셨을까요? 유나는 석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대했을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옵니까?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었사옵니다. 성실히 일하고 밤마다 공부하며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그대의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이 진짜 그대였고 저는 그것을 믿었사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사옵니다. 석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씨, 석염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아씨, 저는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준비하려 하옵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시군요. 하오나 석염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저는 과거에 급제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자 하옵니다. 유나는 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염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씨를 제 반려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석겸 저는 5년 동안 아씨 곁에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이제 제가 아씨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일 뿐이옵니다. 그대는 이제 명문가의 자제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대의 짝이 되어도 되겠사옵니까? 석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야말로 제게는 너무나 높은 분이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분이옵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다 죽었을 것이옵니다. 아씨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사옵니다. 아씨께서 저를 다시 세상에 세워 주셨사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석염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사흘 뒤 석염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유나는 석염에게 옷 한 벌과 노자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씨,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사옵니다. 받으십시오. 길이 멀고 험하옵니다. 석겸은 유나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석겸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아씨,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석겸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박춘 어르신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산골고을에서 살았습니다. 혼자였으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석염이 돌아올 것을 믿었으니까요. 아질로 돈을 벌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윤나를 존경했습니다. 저 A씨가 억울한 사람을 구했다지 목숨을 걸고 가면까지 가서 상소를 올렸다던데 의로운 아씨로세. 사람들은 유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염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아씨, 저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매일 공부에 힘쓰고 있사옵니다. 아씨 생각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윤나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석겸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해 가을 향시가 열렸습니다. 석겸은 한양에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께 몰래 배운 것들 그리고 혼자 공부한 것들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 석겸은 떨렸습니다. 하나붓을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5년 동안 유나의 집에서 깊은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석겸은 문제를 읽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덕목에 대해 논하라. 석겸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아야 하옵니다. 조이는 머음으로 살았사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되 한 사람이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 주었사옵니다. 그 덕분에 소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사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소인을 신분으로만 보았다면 소인은 평생 머음으로 살다 죽었을 것이옵니다. 하나 그 사람은 소인의 마음을 보았고 소인에게 기회를 주었사옵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정의를 세워야 하옵니다.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위해 나서야 하옵니다. 소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자의 자식이었사옵니다. 15원 동안 죽은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사옵니다. 석겸은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았고 유나에게 배운 것을 담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석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석겸 당당히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석겸이라 이판서의 아들이 아니냐. 영모로 몰렸다가 복권된 집안이지. 읍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과거를 봤다더군. 그 글이 시험관들의 마음을 울렸다던데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내용이었다지. 훌륭한 일이로다. 저은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하나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나였습니다. 석겸은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아씨, 저는 과거에 급제하였사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러 가겠사옵니다. 곧 찾아뵙겠사옵니다. 편지는 보름 만에 윤아에게 도착했습니다. 윤아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석겸, 윤아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이제 석겸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봄 석겸은 겨울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고을의 참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되 석겸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석 달 뒤 석겸은 산골 고이를 찾았습니다. 윤아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아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6이 된 윤아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석겸이 대문 앞에 섰을 때 윤아가 나왔습니다. 석겸, 아씨. 석겸은 여전히 윤나를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6년 전 처음이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였습니다. 석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하되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아씨, 이것을 받아주시겠사옵니까? 윤아는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겸,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사옵니다. 아씨를 제 반려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대의 짝이 되어도 괜찮겠사옵니까? 저은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분은 아씨뿐이옵니다. 아씨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애씨를 지키겠사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대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석 달 뒤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간수하되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저 A씨가 결국 좋은 곳으로 가는구려. 당연하지. 억울한 사람을 살린 의로운 A씨. 아니던가. 저 석겸 나이도 훌륭한 분이시라던데. 천생연분이로세 석겸은 윤아를 데리고 자신이 부임한 고로 갔습니다. 참봉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으되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윤아는 석겸의 곁에서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석겸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귀하게 됐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석겸을 좋은 관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겸, 예, A씨. 이제 저를 그냥 윤나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석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는 제게 언제나 A씨옵니다. 윤아도 미소였습니다. 그대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사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으셨나이까? 아씨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머음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옵니다. 윤아는 석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그대를 사람으로 본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세웠습니다. 박춘 어르신의 희생도 아버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 쌓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아는 그것을 알았고 석겸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재산 5양으로 매맞는 기생을 산 바보 머음. 사람 하나의 값이 5양이라던 날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채찍 아래 무너지던 여인을 향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바보 머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와 가겠소.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바보 머음이 쓸모없는 기생을 사간다.
참년을 굶다시피 모은 돈 전부를 내던지며 그는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말 한마디 잊지 못하는 머음이 모두가 버린 기생을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어떻게 한 구을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5냥의 거래, 그날 그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옛날 옛저 임진왜란이 막 지나간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고을 하나가 있었는데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논밭은 들쭉날쭉하고 굶주린 백성들만 들판에 널려 있었지요. 한양에서는 다시 기반과 연회가 성행했지만 그 흥청거림 뒤에는 전쟁으로 삶을 잃은 자들의 한숨이 서여 있었습니다. 그 어둑한 시대의 끝자락에 한 머음과 한 기생의 인연이 조용히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하늘도 땅도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그런 인연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머음이 있었으니 이름은 동이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고을의 머음동에는 덩치만큼은 장정 둘을 합쳐놓은 것처럼 우람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 늘 더듬었고 사람들 눈에는 그저 우직한 바보로 보일 뿐이었지요. 장터에 나가 물건값을 흥정하려 해도 그게 얼마요? 하고 더듬거리다 보면 장사꾼들은 제 마음대로 값을 매겨버렸습니다. 돕는 부모도 없이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 마당을 닦고 땔감을 지며 겨우겨우 품삯을 모아왔지요. 참년을 굶다시피 아껴서 모은 돈이 겨우 5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해를 동해 바보라 불렀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품삯은 늘 깎았고 동해는 그저 예예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동해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물처럼 맑았습니다. 고을의 도사 한 도사만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지요.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다. 한 도사는 속으로만 그리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기방을 거느린 여주인 방어럼은 기생들을 돈줄로 여기는 냉혹한 상인이었습니다. 그 기방의 말단 기생 연화는 본디 내원 의원이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유배되며 집안이 무너진 정녀였지요. 어머니마저 병들어 눈을 감자 남은 빚 5냥 때문에 방어럼에게 팔려왔습니다. 연화는 16세 어린 나이에 기방으로 끌려갔지만 손님을 받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어럼의 매질이 이어졌지요. 도울에는 백성편에 서려에 쓰는 도사, 한 도사가 있었고 깊은 산 속에는 한때 내의원 의원의 수제자였다가 숨어 사는 노의원 허노이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사람의 인연이 머음 동해를 중심으로 한데 얽히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누구도 그 실타래의 끝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동해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해 집수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김부자댁 소여물을 주고 아침 해가 뜨면 영감댁 밭을 갈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이서방댁 장작을 패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동해를 동해 바보라 부르며 심부름을 떠넘기되 품삯은 늘 깎았습니다. 동해야 이거 하나만 더 해주고 가거라. 품삯은 나중에 주마. 그러나 동해는 욕을 먹어도 웃으며 예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준다던 품삯이 제대로 들어온 적은 별로 없었지만 동해는 따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해가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방마당 한복판에서 방어럼이라는 여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한 여인을 매질하고 있었지요. 인연이 손님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밥은 축낸단 말이냐. 채찍 아래 쓰러진 여인은 비에 젖은 버드립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연어였습니다. 동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지요. 말을 더듬는 입이 더욱 굳어져서 동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하에 떨리는 어깨가 동해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동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자꾸만 채찍 소리와 함께 연화에 떨리는 어깨가 떠올랐지요.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였고 눈을 뜨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 일을 두고 와도 되는 건가?
동해는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마음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3년을 굶다시피 아껴서 모은 5. 양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튿날 새벽 동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동해는 쉬지 않고 걸었고 마침내 방어럼의 기방 앞에 섰지요. 떨리는 손으로 3년간 모은 5양 전부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값이 얼마요. 방어럼은 동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슴을 쳤습니다. 5냥이면 되겠구나. 어차피 쓸모없는 계집이니 사람들은 뒤에서 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바보 머음이 쓸모없는 기생을 샀다. 저 둘이 무슨 살림을 꾸린단 말이냐. 동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을 잡는 순간만큼은 그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동해는 연화를 데리고 충청도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동해가 살던 곳은 운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한 집이었지요. 지붕은 억새로 얼기설기 엮었고 벽은 흙을 발라 겨우 바람을 막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말로 할 것도 없이 땅바닥에 거적대기 하나 깔린 것이 전부였지요. 동해는 자기 음막을 연화에게 내어주고 스스로는 문 앞에 집더미를 깔고 누워 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실었지만 동해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밥을 지을 때도 동해는 먼저 연화에 그릇에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것만 주어 먹었지요. 보리와 조를 섞은 밥이 귀한 시절이었지만 동해는 늘 연화의 그릇을 먼저 채웠습니다. 연화는 처음엔 그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기방에서 겪은 일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고 남자라면 누구든 두려웠지요. 하지만 동해는 달랐습니다. 엄에게 한 발짝도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말을 걸 때도 문 밖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밥 먹었소. 주춥춥지는 않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사셨습니까? 동해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매 맞는 것을 더는 못 보겠스터이다. 그것뿐이요. 연화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이 동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도사 아이가 열이 치솟고 숨이 가파왔습니다. 마님은 울며 사방으로 의원을 찾았지만 마을에는 변한 의원이 없었지요. 관에서 내려보낸 의원은 한번 둘러보곤 돈 없는 집 아이는 볼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도사는 급히 심부름꾼을 보내 산속에 은거하는 노의원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험하고 멀어 당장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연화는 더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처방을 더듬어 약을 지어 아이에게 먹였지요. 처음엔 열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밤이 깊자 아이의 숨이 더욱 아파지며 위급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가 죽어간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기생이 의원 흉내를 내다 아이를 죽인다. 전연을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음막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동해는 연화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성난 백성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도사가 보낸 심부름꾼과 함께 허리 굽은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미안나오. 노인은 황급히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은 제대로 지었으나 용량이 잘못되었구나. 노인은 연화의 약을 살짝 고쳐 새로 다려 먹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아이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지요. 새벽 딸기 울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마임은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내위원 의원의 옛제자 헌홍이었습니다. 헌홍은 연화의 눈빛과 손놀림을 보고 곧바로 누구의 딸인지 눈치챘습니다. 그 눈, 그 맥짓는 벌승님, 따이미로구나.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헌홍 어르신 소인이 아버님을 헌호은 연화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스승님께서 모함을 받으신 것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날부터 헌호은 깊은 산속 초가로 연화를 데려갔습니다. 밤마다 약초와 침맥 보는 법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쳤지요. 이 풀은 어디에 쓰이더냐. 폐를 맑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옵니다.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구나. 한편 동해는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밤이면 허우홍의 초가 앞에서 불을 지었습니다. 연하와 헌호의 글을 읽고 약을 다루는 동안 동해는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어느 날 밤 연하가 동해에게 물었습니다. 동해 추운데 들어와서 쉬지 않겠어요. 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 찬수. 그대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침을 잡은 것은 허우홍 어르신 덕이지만 그 길을 걸 용기를 주니는 동해였다. 동해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헌호홍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의술만큼이나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초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알 수 없는 열병이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아이 하나가 열이 나며 쓰러졌습니다. 이튿날엔 새아이가 더 알아누웠고 사흘째 되는 날엔 어른들까지 피를 토하며 신음했습니다. 한도사는 그 피해 사람을 보내 의원을 청했습니다. 관에서 내려보낸 의원은 병자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이 병은 손쓸 도리가 없소. 더 번지기 전에 나는 떠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허우과 함께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지요. 아이들의 열을 식히고 어른들의 피 섞인 가래를 닦아주었습니다. 허우홍이 말했습니다. 약초가 모자라는구나. 산 너머 계곡에 가야 구할 수 있을 때인데 동해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수. 동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험한 상의를 오르내리며 약재를 구했고 물을 길어 날랐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다가 어느 날 미끄러운 바위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크게 상했습니다. 피가 흘렀고 뼈가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동해는 아픈 기색 한번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다시 약재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엉가 동해의 다리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동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당장 쉬어야 하오. 동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 찬스. 양약이 더 급하오. 그 시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 연화와 동해는 더 이상 기생과 바보, 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내주는 이들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한 보름이 지나서야 열병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장터 안악들은 이제 우물가에서 연화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연화 낭자 고맙수. 그 무렵 한양의 방얼없은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을 꾸리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남은 물건들을 팔아 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연화가 쓰던 방을 뒤지다가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옥장식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매화 5송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이었지요. 반쪽만 남은 것이었지만 그 빛깔과 솜씨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방얼엄은 예전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내위원 관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문양은 내원 의원 집안에서나 쓰는 귀한 것이지 함부로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그때였습니다. 안양 장터에서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요. 충청도 어느 고을에 신통한 의원이 있다더라. 그 의원이 기생 출신이라던데 아이들을 척 살려낸다지. 바보 머음이 데려간 그 기생이 알고 보니 의술에 능하다더구나. 방얼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술 신분 그 얼굴까지 내가 너무 일찍 버렸구나. 만약 연화를 제대로 알아보고 한양에서 의원으로 키웠다면 지금쯤 귀한 양반과 부인들의 병을 고치며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5냥의 바보 머음에게 넘겨버렸지요. 방얼엄의 가슴속에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연화를 되찾아야겠다는 그 불길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가야겠다. 연화는 내 것이었으니. 방얼엄은 옥장식을 품에 넣고 충청도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역병이 한 고비를 넘기자 헌우은 연화를 불렀습니다. 산속 촉에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약초 냄새가 은행이 깊어졌지요. 헌호홍은 연화에게 마지막으로 침을
쥐어주었습니다. 연화야, 의술은 벼슬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이다. 그 길을 버릴 셈이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혼자 걷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 뒤엔 문 밖에서 불을 지히는 동해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다리가 아픈데도 약재를 나르던 그 모습을, 위에 산 너머 샘물을 길어오던 그 뒷모습이요. 허우홍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함께 가는 길은 따뜻한 법이지. 한편 한도사는 동해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이제 그를 배워보지 않겠느냐. 말이 조금 어우하다 한들 그를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네. 동해는 밤마다 한도사 댁에 앉아 천자문을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하하늘 천땅치 서툰 손으로 붓을 잡아 글씨를 쓰면 한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지요. 그래, 잘하고 있네. 천천히 가도 괜찮네. 동해는 배운 글자를 연화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연연화, 이게 하늘 전천이요. 연화는 동해의 서툰 글씨를 보며 미소였습니다. 동해 잘 쓰셨어. 둘의 삶은 의술과 글공부라는 서로 다른 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음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해와 연화는 즉시 관아로 나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둘은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방어럼이 서 있었습니다. 차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오니 여인이 상소를 올렸는데 내가 양반과 정녀를 속여 데려갔다. 하니 사실이냐? 방어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충청도 어느 고고울음이 양반과 정녀를 속여 데려갔사옵니다. 기생으로 몸을 팔던 그 아이를 불법으로 빼돌렸나이다. 방어럼은 품에서 옥장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증표가 그 증거이옵니다. 이 문양은 내위원 의원 집안에서나 쓰는 귀한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었을까? 양반과 여식을 머음이 데려갔다니 큰일이로구나. 차도가 연화를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정녕 양반과 여식이냐? 연화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같은 모양의 옥장식 반쪽을 꺼냈습니다. 방월럼이 든 것과 맞추니 매화 5, 송송이가 온전히 이어졌지요. 관아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산은 일단 예를 세워야 한다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스의 양반과 여식을 숨겨 데려갔다면 곤장서른의 귀양이 마땅하다. 동해를 잡아 묶어라. 포졸들이 동해를 잡았습니다. 동해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갔. 곤장틀에 묶이는 순간 연화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떠나을 동해는 죄가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동해는 저를 산 것이 아니라 제 빚을 갚고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저는 기생으로 팔려가 매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를 구해주니가 동해옵니다. 방어럼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기생이 무슨 말을 못하리 머음하나 살리자고 거짓을 보태는 것이요. 잣도가 말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양반과 여식을 취한 것은 엄면한 죄다. 곤장을 집행하라. 포조의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동해의 등을 내리쳤고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동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지요.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10번째 곤장이 지나갈 무렵 동해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해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며 더듬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다 내죄요.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 말에 관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사도가 연화를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정녕 내위원 의원의 딸이라는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옥장식 하나로는 부족하다. 방어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것은 길에서 주었을 수도 있지. 안 사옵니까? 기생이 거짓으로 신분을 속이는 것이 어브니다. 연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 계시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증인이 없었지요. 그때 허웅홍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지요. 조인이 증언하겠나이다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헌호옹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한때 내위원 의원 이윤겸, 어른의 제자였던 허우옹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스승님의 따임이옵니다. 관나마당이 다시 술렁도사도 나섰습니다. 돈도 나으리 소인은 이고을에 도사한 도사이옵니다. 동해와 연화가 아니었다면이 구울 절반은 역병으로 과부와 상제만 남았을 것이옵니다. 한도사는 마을 백성들의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수십 명이 손도장을 찍은 종이었지요. 이들은 모두 동해와 연어에게 목숨을 구한 백성들이옵니다. 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방어럼을 향해 물었습니다. 연화를 매질하고 빚을 핑계로 잡아두었던 자가 누구냐? 방어럼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잣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5냥을 받고 연화를 내보내놓고 이제 와서 50양이라 우기는 것이 아니냐. 방어럼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관아마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헌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잣도 나으리 소인이 스승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가 있사옵니다. 헌호옹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게 바랬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지요. 스승님께서 유배지로 떠나시기 전에 소인에게 보내신 것이옵니다. 여기에 따님 면화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사옵니다. 사도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함을 받아 떠나게 되었으니 남은 것은 딸 연화뿐이다. 아내는 이미 병들었고 빚이 남아 있으니 연화가 고생할 것이 분명하다. 부디 연화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사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동해는 3년을 굶다시피 하며 5양을 모았고 그 돈으로 연화의 빚을 갚았사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수십 명이 본 일이 없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맞사옵니다. 우리가 그날 장터에서 보았나이다. 동해가 5냥을 내고 연화를 데려간 것이 분명하옵니다. 방어럼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먹여 살린 값은 차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자고 있거라. 기생을 부려 돈을 벌어먹은 주제에 무슨 먹여 살렸다는 말이냐. 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판결하노니 머음동해와이 연화에게는 죄가 없도다. 동해는 정당하게 빚을 갚았고 연화의 인신은이 시각부로 완전히 풀려난다. 마루 아래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자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방어럼은 거짓 상소로 관을 속인 죄로 곤장 20을 치고 한양으로 돌려보내라. 포졸들이 방얼럼을 끌고 갔습니다. 방얼럼은 울부짖으며 끌려갔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곤장틀에 묶인 동해에게 달려갔습니다. 동해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연연아 이제 괜찮.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동해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헌호온과 한도사가 급히 동해를 들 것에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서서 동해를 음막으로 옮겼습니다. 연화는 동해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랐습니다. 밤새도록 동해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지요. 제발 눈을 떠주시오. 제발. 세울 밤낮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연하는 잠도 자지 않고 동해를 돌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동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는 동해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동해 고맙, 정말 고맙. 동해는 또다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연연화가 무사한 일 그것으로 조카오. 동해가 기력을 되찾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연는 동해를 간호하며 헌획에서 더 많은 의술을 배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음막을 찾아와 동해와 연화를 격려했습니다. 동해에 쾌차하게나 연하자 우리가 죽을 수 왔네. 한도사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해에게 말했지요. 동해, 이제 내 말이 많이 나아졌구나. 관에서 내가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나도 놀랐네. 동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도사 나으리 덕분이옵니다. 그를 배우니 말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2조각의 옥장식을 한 대 맞추어 보았습니다. 방얼럼이 가져왔던 것과 자신이 간직했던 것이었지요.
갈라져 있던 매화 5송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헌호응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아버지께서는 끝내 벼을 되찾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백성의 병만을 걱정하셨다. 내가 그 뜻을 잊고 있으니 그분의 한은 절반은 풀렸을 것이다. 엿는 옥장식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아버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동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이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한 가문의 뜻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요. 한편 방얼엄은 기방을 모두 잃고 한양 뒷골목에서 그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러왔고 그 화가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동해는 한도사의 권유로 관아의 문서를 맡아보는 아전이 되었습니다. 그를 겨우 더듬더니가 이제는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소송을 중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자리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해를 동해 바보라 부르지 않고 동해 나으리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동해 나으리 문서 좀 살펴주시고요. 동해의 나으리 덕분에 억울한 일을 풀었습니다. 연화는 헌우에게서 물려받은 의원방을 넓혀 돈 없는 백성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병을 고쳤습니다. 멀리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연화 어이라 불리며 조정에서 내위원으로 부른다는 전갈도 왔지요. 하지만 연화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에서 동해가 길어온 샘물 곁에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한도사는 2사람에게 기와지와 논면, 마지기를 내렸습니다. 이 구을 살린 공로는 벼슬로도 갚지 못한다. 이것이 남아 받아주게. 동해와 연화는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동해가 관아로 가고 연화는 의원방에서 환자를 돌보았지요. 저녁이면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소 연화. 한 아이의 열을 내렸답니다. 동해는요, 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었답니다. 둘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 그 후회는 없소. 연화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답니다. 동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동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동해의 손을 잡았지요. 동해 고맙소.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어서. 보니 따스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원방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마루에는 병자들이 기대어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지어준 약을 먹고 쾌차한 이들이었지요. 관마당에서는 동해가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판단은 공정했고 그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해를 동해 나으리라 부르며 공경했고 연화를 연화 어른 혹은 연화 의원으로 부르며 마을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들판내는 보리가 익어가고 있었지요. 동해가 쑥슬레 물었습니다. 그때 5냥으로 사준 것이 정말 그대 인생이었소. 연화가 걸음을 멈추고 동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동해, 다 선양으로 산 것은 제 한 몸이 아니었답니다. 동해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산 것이요? 연화가 동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둘의 인생이었지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웃음이었답니다. 동해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5냥으로 산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 5냥은 기생의 몸값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의 값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참된 가치는 신분도 돈도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음이 한 고을에 어른이 되었고 기생 출신이던 여인이 백성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동해와 연화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사람들의 조롱도 관하에 곤장도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들이 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온 고을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값이 5냥이라던 그날, 동해는 연화의 목숨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함께 걸어갈 미래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냥은 100냥이 되고 1000냥이 되어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